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또 아주 현명한 명석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현민 기자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진행해봐야 될 코너는 코리안 리거들. 네. 한국인 유럽에서 뛰고 있는 김현민 기자님의 거의 모든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시즌 분석을 이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 코너에서는 또 이 한국인 선수들의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해서 김현민 기자님께서 정말 평범하고도 명석하게 이제 분석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한국인 유럽 리거들이 어떤 시즌을 보내왔나 명철하게 또 스탯으로서 또 분석을 해주시죠. 네, 뭐 전반적으로는 전반기에는 매우 좋았다. 전반적으로 대체로 많은 선수들이 예. 하지만은 후반기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는 물론 그러니까 상승한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전반적으로는 약간 주춤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시안컵에 참여한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많은 선수들이 아시안컵 이전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하락한 선수들이 좀 있고, 전체적인 우리 선수들도 뭐 예외가 있기는 있지만 전반기에 그래도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 숫자가 뭐 아시안컵 출전했건 안 했건 전반기가 그래도 좋았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비 축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전까지 계속 혈전을 펼치면서 선수들이 조금은 체력적으로 갈린 부분도 있는데다가 준결승전에서 요르단한테 조금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김현민 기자님의 지금부터의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우리 선수들 개별 선수들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뭐 가장 대표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7골 10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팀 득점의 36%를 책임졌어요. 36% 혼자서 책임졌으면 그렇죠. 상당한 비중이죠. 그렇죠. 네, 그것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한 점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뭐 득점 8위, 그리고 도움 공동 3위, 공격 포인트 27개로 포든과 함께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 10번째 도움이 이루어짐으로써 텐텐에 가입한 3년 텐텐을 한 선수는 뭐 6선수밖에 안 되잖아요. 3번 이상 그 텐텐을 한 선수가 칸토나와 루니, 램파드, 드록바, 그리고 살라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6번째고요. 네, 또 저 이제 가운데는 이제 뭐 5시즌 한 선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4시즌 한 선수들도 있고. 루니가 최다고요. 살라가 이제 그 4번째 텐텐을 기록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019-20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번이 3번째 텐텐인데 해당 5시즌 동안 텐텐을 2번 이상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하고 살라밖에 없어요. 최근 5시즌 가운데.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17골 10도움으로 이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한 이래로 보면요, 리그 단일 시즌 2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예요. 네.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2 시즌에 이제 23골 7도움으로 3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2020-21 시즌에 이번 시즌과 동일한 17골 10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시안컵을 가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출전 시간도 조금 더 길었었고요. 그 시즌을 보니까 3,125분을 뛰었고요. 올 시즌은 2,948분에서 같은 수치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아시안컵 갔다 오면서 체력적인 여파도 있었으니까 저는 이번 시즌이 공격 포인트에 있어서는 사실상 2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정말 아시안컵 이전과 이후가 좀 차이가 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안컵 이전에는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잘하면 커리어 하이 기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 저 시점까지 득점도 추세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보다 더 빨랐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아시안컵 갔다 오고 나서는 15경기에서 5골 5도움에 그쳤습니다. 네, 토트넘 팀 자체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또 못했다는 점도 고려는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실제 그 손흥민 선수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플러스 4.02골을 더 기록할 정도로 5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건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이 12.98골이었거든요. 근데 17골을 넣을 정도로 기대 득점 대비 정교한 결정력을 자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필 포든 선수 대단하네요. 그렇죠. 맨시티하고의 37라운드 이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1위였어요. 아, 예. 그런데 필
빅포든 선수가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특히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최종전에서 미친 골을 두 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손흥민 선수 맨시티전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또 이제 마테타가 헤트트릭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 막판에 좀 변동이 있었네요. 예,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1위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도움을 올렸어야 됐다라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빅찬스 메이킹이 20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고요. 기대 도움도 8.3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6위입니다. 네. 더 많은 도움들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좀 동료 선수들이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빅찬스 메이킹 숫자에 비해서 토탈 어시스트가 이제 절반밖에 안 되니까 예. 네, 저 대목이 좀 가장 아쉽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에 더해 그 손흥민 선수는 정말 성실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공격수들 중에서는 유럽리그 경기당 스프린트 거리가 433m로 전체 1위였고요. 네. 이건 그냥 유럽 모델 리그도 아니에요. 유럽 전체 리그에서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스프린트로 뛴 거리는 가장 긴 거예요. 네, 다윈 누네스 선수, 니콜라 잭슨 선수가 나오는데 스프린트는 많이 했네요, 저 그렇죠. 선수들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결정력 때문에 이제 각기 리버풀과 첼시 팬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네, 저 두 선수도 5골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 네. 수비 작업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죠? 이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지표들 다 더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웃 오브 포제션이니까 자신의 그렇죠. 팀이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빨리 뛴 거리. 네, 그렇죠. 여기에 또 프레싱 듀얼이니까 이건 압박에 있어서의 네. 어떤 볼 다툼 이제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포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3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상이 길어서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렇죠. 수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팀 득점의 30%를 황희찬 선수가 책임을 졌는데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컵 이전에는 공식 대회 2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1골 3도움. 아시안컵 이전에 이 수치들을 거의 다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뭐 신기의 결정력이었죠. 네, 거기다가 부상 없이 건강한 황희찬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아시안컵 갔다 와서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하면서 5경기에 결장을 했고 공식 대회 10경기 2골에 그쳤습니다. 네, 지금 루튼전, 시티전에서의 득점이었죠. 네,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9경기에 출전해서 12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을 기록했고요. 이건 그리고 잘츠부르크 시절까지 포함하더라도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고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단일 시즌 최다 도움이고요. 출전 시간도 2124분으로 가장 깁니다. 이거는 심지어 잘츠부르크 시절까지 다 합치더라도 가장 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그 팀 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12골은 쿠냐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 1위입니다. 예, 쿠냐가 더 많은 시간을 출전한 걸 감안하면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도움은 3도움으로 팀 내 공동 4위입니다. 특히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는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에 있는 건데요. 황희찬 선수가 전체 슈팅 대비 득점 후 이제 전환한 퍼센티지가 26.7%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6위입니다. 네, 저 정도면은 뭐 4번 때리면은 하나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1위였고 손흥민 선수가 2, 3위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황희찬이 후반기 때 조금 주춤하는 동안 마테타라던가 아데바요라던가 우드라던가 아워니 같은 선수들이 조금 역전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더 놀라운 게 황희찬 선수가 슈팅 숫자는 1.6회로 팀 내에서 3번째예요. 그러니까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이제 득점 전환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분데스리가로 넘어가서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반기만 하더라도 저 선발 출전 비율이 100%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전 시간도 거의 90% 이상이었고 사실 팀 내에서 케인, 김민재, 사네 이렇게 3명이 전반기엔 가장 많이 뛰었었어요. 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사네도 부상을 좀 당하고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김민재도 후반기 들어서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서 이 수치들이 떨어지게 된 거였는데요. 일단 뭐 김민재 선수 전반기는 부상으로 2경기 결장한 거 제외하고는 전 경기 출전했고요.
심지어 교체 출전은 슈퍼컵 분데스리가 개막 이전에 있는 거잖아요. 가자마자. 그 슈퍼컵 한 경기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다 선발 출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오히려 혹사 논란이 많이 나왔던 때였죠. 그렇죠. 김민재 너무 많이 쓰는 거 예. 아니냐. 특히 이제 1, 2라운드만 선발로 나와서 교체 아웃됐고 3라운드부터는 쭉 그냥 90분 풀타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후반기를 놓고 보면은 바이언이 치른 공식 대회 20경기 중에 14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이 중 선발은 9경기, 절반을 채우지 못한 거죠. 네, 11경기는 선발로 나오지 못했거나 아예 나오지 못했거나. 그나마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선 선발 출전한 경기가 더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경기는 아예 출전조차 하지 못했었고 또 이제 2경기는 교체로 14분씩을 뛰었던 거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이제 그 세부 지표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90분당 패스 성공은 김민재 선수가 90.5회로 자카에 이어서 전체 2위입니다. 야, 근데 레버쿠젠 선수들 대단하네요. 그렇죠. 레버쿠젠이 또 2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카와 팔라시오스. 김민재 선수의 가로채기는 90분당 2.1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3위입니다. 사실은 가로채기 같은 경우는 미드피더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그 위에 있는 슈타라던가 프라니치라던가 다 미드피더들이에요. 이게 김민재 선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센터백이지만은 조금 도전적인 수비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 시도가 90분당 4.8회고요. 공중볼 획득이 3.4회로 팀 내에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도 가장 많고 성공도 가장 많은. 예, 김민재 선수가 90분당 슈팅 차단은 0.9회로 팀 내 1위고요. 90분당 클리어링 숫자는 3.1회로 더리우트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스탯만 보면 무지하게 찬양만 받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전반기는 그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기 와서는 조금 큰 실수들을 범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발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했던 예, 상황들이 있었죠. 스타일상의 약점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성 선수는 박수. 네. 정말 잘했습니다. 예, 후반기는 거의 뭐 팀을 잔류로 이끌었죠. 과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 선수가 잔류 전도사였는데 이재성 선수가 이제 마인츠에서 잔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의 일단 기록을 보면요. 공식 대회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골 4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출전 경기 수는 29경기지만은 이게 전 경기 나온 거예요. 그 아시안컵으로 빠진 경기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징계로 빠진 경기가 있거든요. 네. 징계로 빠진 경기 제외하고는 전 경기 출전해서 2126분을 소화했습니다. 이거는 이재성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출전 시간인 거예요. 사실 전반기는 이재성 선수가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기만 하더라도 야 지난 시즌만 못하나 싶었는데 후반기 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만한 이제 스탯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성 선수의 이제 팀 내 기록을 놓고 보면요, 일단 6골을 기록하면서 팀 간판 공격수인 브르카르트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고요. 도움은 4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도움 공동 1위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총 10개로 팀 내 공동 1위. 그러니까 브루카르트도 10개거든요. 네, 부카르트 선수 그리고 뭐 아미리 선수와 더불어서 이재성 선수가 거의 뭐 포인트들을 다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1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에 그치면서 그러니까 주춤했었습니다. 이게 그거 아무래도 팀 자체가 조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한테 볼 배급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자꾸 내려와서 뛰게 되면서 지난 시즌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시안컵을 갔다 오는 동안 감독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13경기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했는데 특히 감독이 바뀌고 나서 12경기에서 4골 4도움을 다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시안컵 이후에 퍼포먼스가 하락했는데 네. 이재성 선수는 예외이고 팀도 같이 좀 살아났다. 그렇죠. 네. 특히 도르트문트전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 경기 졌으면은 최종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강등될 수도 있었는데 이때 딱 잔류 마지노선을 올라섰고 최종전까지 승리하면서 1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팀 내 출전 시간은 6번째로 많은데 이게 뭐 아시안컵으로 빠진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재성 선수의 패스 기록을 조금 놓고 보면요, 패스 성공률이 79.5%, 이게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팀 내에서는 5번째로 높은데 위에 4명이 다 수비
쪽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분데스리가에서 50% 이상 출전하려면은 1530분을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위에 있는 선수 중에 3명은 1530분, 거의 50%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예요. 네. 원래 짧게 뛰면은 패스 성공률이 올라가기 마련인 거잖아요. 반덴버그 선수 제외하면은 뛴 시간들이 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선 선수가 얼마나 팀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격 쪽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기당 키패스는 1.1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루다 선수에 이어서. 예.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의 다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네. 수비를 정말 성실하게 하거든요. 수비 액션이 많다. 그렇죠. 이재선 선수가 일단 뭐 경기당 가로채기 횟수가 0.9회인데 이것도 보면은 다 위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 쪽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를 동시에 지닌 마인츠 선수는 이재성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당 태클 시도도 2회로 팀 내에서 6번째로 많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데스리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우영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정우영 선수는 조금 아쉬웠어요. 예. 교체 출전이 많긴 했죠. 예. 예. 하지만 그럼에도 정우영 선수가 전 경기 출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뭐 정말 역사적으로 잘 나갔던 시즌 아닙니까? 예. 네, 그 상황에서 또 잘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특히 아시안 게임 이후에는 좀 밀리긴 했었어도 정우영 선수에게 이제 희망을 본 대목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를 할 때 교체 순위에서는 상위에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기는 나온다는 거죠. 네. 정우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 컵만이 아닌 그래서 빠진 경기가 많은 거지 있으면은 무조건 출전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은사 밑으로 갔을 때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우영 선수한테는 사실 아시안 게임이 컸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첫 세 경기에서 다 선발 출전해가지고 도움도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시안 게임을 갔다 오면서 네 경기에 빠졌고 저 사이에 하필이면은 슈투트가르트가 전승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은다쿠가 주전으로 떠오르면서 정우영 선수가 밀려나게 됐던 거였죠. 그럼에도 아시안 게임 갔다 와서 바로 이제 교체 출전해가지고 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안컵 갔다 오면서 또 빠졌지만은 전 경기 다 나오다가 마지막 이제 그 세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래도 시즌 막바지를 굉장히 좋게 마무리한 한 점도 또 상당히 희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포칼에서도 세 경기 전부 다 출전을 했어요. 레버쿠젠전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 갔었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우영 선수는 일단 있으면은 무조건 투입은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공격 강하건 아니면은 수비 강하건 간에 네네. 예, 정우영은 무조건 쓰임새는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우영 선수가 대부분 이제 교체 출전했으니까 기록을 보려면 90분당으로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90분당 도움이 0.4회로 팀 내 공동 1위였어요. 네, 효율은 높다. 예, 그리고 또 이제 90분당 슈팅이 2.6회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우영 선수 그동안 프라이브루크에서 뛰었을 때는 좀 공격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슈팅을 좀 아낀다. 그렇죠. 네. 근데 슈투트가르트 와서는 이거에서 조금은 탈피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특히 시즌 막판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약간의 좀 기대감을 안겨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정우영 선수는 뭐 수비는 워낙 좋은 선수죠. 예, 그래서 뭐 90분당 가로채기 1회로 위는 다 수비잖아요. 공격수들 중에선 가장 높고요. 또 이제 90분당 태클 시도도 2.5회. 아까 그 이재선 선수와 좀 유사하네요. 조금 더 높죠. 2회였으니까 이재선 선수가. 근데 어쨌건 다 이제 수비수들이 위에 있는 가운데 팀 내 6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입니다. 네. 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그 정우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컵을 전부 다 나왔다 보니까 출전한 경기 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리그 앙에서 23경기 출전한 게 전부긴 한데요. 하지만 워낙 파리 생제맹이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슈퍼컵까지 하면 4개 대회를 네. 했다 보니까 그 와중에 공식 대회 3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골 5도움을 기록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우리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달리 가장 다양한 위치에서 뛰었어요. 그만큼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에 전술이 이게 다양해서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한 그런 플랜을 일찍
장착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뭐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좀 여기저기 활용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보다 조금 더 다양한 포지션을 뛰는 선수가 한 명 있긴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일단 뭐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데뷔 시즌 상당히 좋게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툴루즈하고의 트로페 데 샴피옹 슈퍼컵인 거잖아요. 예, 네. 프랑스 슈퍼컵에서 골을 넣으면서 맨 오브 더 매치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승 트로피 하나를 적립을 한 거죠. 또 이제 팀이 리그 양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고요. 거기다가 23경기 3골 4도움이니까 뭐 데뷔 시즌 치고는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확고하게 항상 주전이었던 선수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저기 포지션을 옮겨 다녔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공격 포인트 상으로는 상당히 네. 준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바페, 바르콜라, 덴벨레 이렇게 네네. 쓰리톱에게 공격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마요르카 시절에 비해서 한 거죠. 마요르카에서는 본인이 에이스여서 공격 다 했다면은 약간 좀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3골 4도움이면은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 이전까지는 공식 대회 1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도 13경기에 선발 출전했어요. 그 선발 출전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부상이나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 저기 빠졌던 저 기간 제외하고는 네. 이강인이 거의 주전 선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서 뛰느냐가 좀 문제이긴 했지만 그쵸. 어쨌든 항상 쓴다. 예, 하지만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을 가 있는 동안 바르콜라가 떡상을 했고 또 이제 비티냐는 뭐 원래부터도 좋은 선수였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굳건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아시안컵 이후에는 19경기 출전해서 2골 3도움이면은 공격 스탯은 괜찮게 올렸어요. 네. 문제는 선발 출전이 11경기로 조금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비티니아 선수는 워낙에 좋은 시즌을 그렇죠. 보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은바페 선수 다음으로 중요했던 준 에이스가 누구냐 한다면은 덴벨레 선수는 자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티니아 선수거든요. 저도 퍼포먼스는 비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가 빅3였죠. 은바페, 비티냐, 덴벨레. 네. 그러면 이번에는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황인범 선수는 일단 우승 축하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에이스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는 그 황인범 선수가 세르비아 리그 전체 1위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황인범 선수는 이제 그 시베스타 소속으로 공식 대회 3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골 5도움을 기록했는데 사실 황인범 선수가 팀 가세가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경기 수가 조금 적은 거지 뭐 그래도 있으면은 항상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리그에서는 27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리그 챔피언을 했어요. 네, 전반기에 한 경기 그냥 벤치를 지켰던 게 있었고 또 이제 아시안컵 갔다 와가지고 곧바로 있었던 리그 경기에는 아예 그냥 명단 제외됐던 거. 네. 이거는 이제 휴식 차원인 거니까 그런 거고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의 6라운드 때 그냥 명단 제외된 거. 네. 저거는 약간은 뭐랄까 세르비아 컵도 준비하면서 결승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황인범 없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스타가 통산 35번째 이제 그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에서도 7경기 출전해가지고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네, 특히 맨시티전이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네, 예. 네. 챔피언스리그 맨시티하고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다 잘했어요. 네, 네, 맨시티하고의 1차전에서도 사실 도움 한두 개 올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동료들이 또 도와주질 못했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워낙 상대팀이 강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는 잘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던 거였고 세르비아 컵에서는 이전까지는 리그가 더 중요하니까 황인범 선수가 주전 조여서 빠져 있다가 이제 준결승부터는 황인범 선수를 쓰는 거죠. 네. 이제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준결승 상대가 라이벌인 파르티잔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바로 파르티잔. 네. 예, 그 치베스타의 라이벌인 파르티잔의 고영준 선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고영준 선수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이적을 한 거죠. 2월에 팀에 합류를 한 건데요.
예, 합류하자마자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 이후에 쭉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출전 시간이 예. 줄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위 하위 스플릿으로 나뉘잖아요. 세르비아 리그가.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은 교체 출전으로 바뀐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뭐 저는 중간에 팀에 합류한 것 치고는 데뷔 시즌 괜찮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득점 생산성을 조금 더 올릴 필요성은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세르비아 리그에는 사실은 여기 표에는 안 나오는데 조진호 선수가 또 있어요. 네. 예, 조진호 선수가 이제 원래는 페네르바체 소속이지만은 이제 노비 파자르로 이제 임대를 갔는데요. 주전은 아니지만은 이제 준주전으로 이제 뛰면서 그 교체 투입을 좀 많이 하면서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벨기에 리그의 이제 홍현석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홍현석 선수는 일단 뭐 공격 포인트 많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난 시즌부터도 팀의 뭐 핵심 자원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도 공식 대회 41경기에 출전해서 7골 8도움. 이게 더 놀라운 거는 홍현석 선수도 이강인, 정우영 선수와 함께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을 전부 다 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뛰는 위치도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상당히 다양한 위치를 소화했던 다만 이번 시즌은 그래도 공격한 미드필더로 나온 비율이 높았죠. 압도적으로 예. 많네요. 예. 29경기니까. 사실 지난 시즌은 정말 여기저기 다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은 한 곳에 고정되어서 뛰었다. 이 얘기는 홍현석 선수에 대한 팀 내 입지가 더 올라갔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홍현석 선수의 기록을 놓고 보면요. 팀 내 득점은 공동 5위고요. 팀 내 도움은 공동 2위입니다. 공격 포인트도 15개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현준과 오영규의 셀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셀틱은 또 우승했습니다. 네, 3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거죠. 사실 레인저스한테 한 번 끊긴 거 아니었으면은 셀틱은 뭐 바이언을 넘어서는 연속 우승 기록을 수립을 했겠죠. 그렇죠. 먼저 그 양현준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골 3도움, 그리고 출전 시간은 1278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요긴하게 활용은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교체 카드로 상당히 잘 써먹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오영규 선수를 보겠는데요. 오영규 선수는 너무 좀 짙게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26경기에 출전했는데 출전 시간은 72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 경기 수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출전 시간으로 보면 좀 네. 아니거든요. 경기 수는 양현준 선수랑 크게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출전 시간은 반토막이 나는 거죠. 너무 안 쓴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아시안컵 이전에 한참 그 폼이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좀 로저스 감독이 이상하게 오영규 선수를 너무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후루아시가 부진하던 시기에도 좀 안 쓰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요. 거기다가 오영규 선수도 아시안컵 갔다 와가지고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된 거였죠. 이번에는 권혁규 선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권혁규 선수 원래 셀틱 소속이었죠. 하지만 셀틱에서는 프리시즌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기 내내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권혁규 선수는 이 겨울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네. 역시 선수는 본인을 많이 써주는 데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네. 세인트 미렌으로 임대를 가서는 그래도 나름 팀이 치른 14경기 중에 10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경기 빠진 거는 친정팀 셀틱, 여기도 이제 임대 네, 조항이 있다 네. 보니까 친정팀 상대로 못 나오는, 그래서 못 나온 거니까 2경기 빠진 거 제외하고는 권혁규 선수가 굉장히 중용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임대가 권혁규 선수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됐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덴마크 리그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규성 선수는 공식 대회 3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3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2경기에 그 결장한 걸 제외하고는 전 경기 선발 출전했어요. 선발 출전 비율이 코리안 리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규성 선수는 현재 덴마크 리그 12골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고 네. 아직 덴마크 리그는 끝나려면 2경기가 남아 있어요. 네, 저 골수는 이제 변동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트윌란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승점 1점 차이지만은 1위거든요.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규성이 득점왕과 리그 우승까지 동시에 석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얼마나 중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식 대회 2,895분을 뛰면서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골수가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이 조금은 페널티킥이 많죠. 페널티가 또 많이 포함이 됐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한범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한범 선수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네. 출전 시간이 98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아르후스하고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뛴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 짧게 뛰었어요. 근데 저 출전한 경기에서 뭐 공격 포인트가 많았어요. 98분 뛰고 1골 2도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안 쓰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효율이 저 정도 좋았으면 조금 더 써볼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한범 선수가 원래 센터백인데 오른쪽 풀 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너무 안 써서 좀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챔피언십이지만은 배준호 선수 워낙 활약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이강인 선수보다 다양한 위치 한 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배준호 선수군요. 그렇죠. 배준호 선수는 정말 공격 포지션 다 뛰었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레프트 윙어 미드필드 뭐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배준호 선수는 한 포지션에 아주 편중된 게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정말 균등하게 많이 뛰었네요. 네, 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배준호를 그 자리에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식 대회 4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 6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준호 선수는 스토크시티 구단 선정 올해의 선수에 뽑힌 거죠. 네,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배준호 선수가 보여주는 평균적인 퍼포먼스가 스토크의 팬들을 매료시켰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공격 포인트는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배준호 선수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들은 있긴 하지만은 배준호 선수가 팀에 가져다 주는 그런 창의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선수들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였죠. 네. 그러면 이번엔 그 백승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백승호 선수는 일단 팀이 강등이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깝죠. 백승호 선수가 버밍엄 이적 이후에는 그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을 했었잖아요. 전 경기 출전을 했어요. 그것도 첫 세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고 이후에는 쭉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분데스리가 소속인 그 베엔 비스바덴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이현주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 분데스리가라 하면 EPL로 따지면 챔피언십이죠. 그렇죠. 네, 라리가로 따지면 세군다고. 예. 일단 뭐 이현수 선수는 공식 대회 2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상 후 3경기, 징계도 3경기 결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 제외하고는 전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팀에서 그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는 확고한 주전으로 뛰었었는데 후반기 와서는 부상 이후에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교체로 나오는 빈도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현주 선수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뭐 김현민 기자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총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능성도 보았던 이번 시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시즌만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코리안 리거 선수들한테 지난 1년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유럽에서 뛰는 리거들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이 정도 양적, 질적 선수들을 갖추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그래도 퍼포먼스를 했던 어떤 그 퍼포먼스의 총량으로 따져볼 때는 올 시즌이 그래도 훌륭했던 시즌이라고 생각은 되시죠?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도 사실 뭐 토트넘 올해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배준호 선수는 아예 올해의 선수 탔죠. 이재성 선수도 올해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토트넘에서 공식적인 선수는 반더벤 선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은 세르비아 리그 올해의 선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뭐 네. 이런 점들 고려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한 시즌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김현민 기자님 오늘 설명해 주신 선수들도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예. 아주 방대한 이제 유럽 리거들을 대한민국 축구도 보유를 하게 됐는데 정말 양적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유럽 리거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한 TMF 1편 코너를 마치겠고요. 2편에서는 이제 김현민 기자님이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또 그것에 대한 전망 섞인 분석을 곁들여 주시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